부장님, 정말 완벽한 며느리를 두셨네요. 선우그룹 본사 로비에서 들려오는 임직원들의 찬사가 이정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52세의 선우그룹 총수인 이정우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옆에는 아들 현우와 며느리 세린이 서 있었습니다. 오세린, 29살의 그녀는 정말로 완벽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에 모델 뺨치는 외모까지 갖춘 여성이었거든요. 매너는 물론이고 언어 구사력도 뛰어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침착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보여주었죠. 아버님, 오늘 일정이 많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세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현우 오빠와 함께 오후 미팅은 대신 참석해 드릴게요. 이정우는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에 감탄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세린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거든요. 시아버지를 챙기는 것은 물론 남편인 현우를 보필하는 모습도 완벽했습니다. 고마워, 세린아. 이정우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구나. 하지만 이정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은 후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이 더욱 예리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랜 기간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기에 누군가의 진심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도 키워왔죠. 그런데 세리는 달랐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항상 적절한 타이밍에 나오는 배려, 그리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완벽함.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리는 예외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운전해 드릴까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오늘 기사님이 늦는다고 하셨잖아요. 아니다, 괜찮아. 이정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최 실장이 대신 운전해 주기로 했어. 그때 세린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이정우는 그 미소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기쁨이라기보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죠. 그럼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세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오후에 뵈어요, 아버님. 현우와 세린이 먼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이정우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죠. 분명히 뭔가 이상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잠시 후 최병규 비서실장이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이정우와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신복이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업무를 꿰뚫고 있는 유능한 인재였죠. 회장님, 차량 준비 완료했습니다. 최병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정이 많으니 천천히 가시죠. 고생이 많네, 병규야. 이정우가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내 운전을 해주니 미안하고. 둘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정우의 전용 주차구역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최병규가 먼저 운전석에 올랐고 이정우는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허름한 옷차림의 여성이 나타나 이정우에게 다가왔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선우그룹 회장님이신가요?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여성은 주위를 둘러본 후 이정우에게 바짝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그 차 타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경고에 당황스러웠거든요. 여성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정우가 다시 물으려 했지만 여성은 이미 도망치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그녀의 뒷모습만 보였죠. 최병규가 운전석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방금 누군가 이상한 말을 하고 갔는데. 이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체불명의 여성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별것 아니야. 이정우가 차에 올랐습니다. 출발하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 여성의 간절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과연 단순한 착각이었을까요? 차량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세린에 대한 위화감, 그리고 방금 전 여성의 경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도 줄이고 천천히 가봐요. 이정우가 최병규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불안하네. 방금 전 정체불명의 여성이 한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차 타지 마세요. 죽을 수도 있어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병규가 속도를 줄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야, 그냥 기분이 좀 이상해서. 이정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차량은 서울 시내를 천천히 달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여유로운 속도였지만 이정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세린의 이상한 미소와 그 여성의 경고가 자꾸 연결되어 생각났거든요. 회장님, 점심 약속 장소까지 3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최병규가 말했습니다. 중간에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실까요? 괜찮아. 그냥 가자. 이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최병규가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회장님, 브레이크가 안 먹어요. 이정우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차량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거든요. 최병규가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밟아봤지만 소용없었어요. 핸드브레이크는 어떻고? 이정우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쌓아온 위기 대처 능력이 발휘된 순간이었죠. 그것도 안 됩니다. 최병규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것 같아요. 그 순간 이정우의 머릿속에 그 여성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 차 타지 마세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 건가요? 앞에 트럭이 있습니다. 최병규가 소리쳤습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겠습니다. 차량이 급하게 방향을 바꿨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피했지만 옆 차선의 승용차와 가볍게 충돌했습니다. 두 차량 모두 길가에 멈춰섰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최병규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속도를 줄여놨구나. 만약 평소 속도로 달렸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만약 그 여성의 경고를 듣지 않고 평소처럼 빠른 속도로 달렸다면 지금쯤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어쩌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죠. 병규야, 이 차를 정밀 점검해봐.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브레이크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최병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누가 감히 회장님을.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히 해봐야겠어. 이정우의 목소리에는 차분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 차량의 피해는 크지 않았고 운전자도 다치지 않았어요. 이정우는 합의금을 넉넉히 주고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회장님, 대체용 차량을 부르겠습니다. 최병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택시를 타자. 이정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당분간 회사 차량은 타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 타고 회사로 돌아왔어요. 이정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이정우는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사고 난 차량을 견인해온 상태였어요. 정비팀장을 불러 브레이크 시스템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회장님, 1시간 후 정비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레이크 호스가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정우의 예상이 맞았어요. 누군가 고의로 브레이크를 조작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바로 끊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브레이크액이 새도록 말이죠. 언제쯤 조작된 것 같아?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어젯밤이나 새벽 시간으로 추정됩니다. 정비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내부에서 작업한 것 같고요. 이정우는 최병규를 불렀습니다. 병규야, 지하 주차장 CCTV를 확인해봐.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모든 영상을 다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병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군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정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세린의 이상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죠. 일단 CCTV부터 확인해 보자.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철저히 비밀로 해. 최병규가 CCTV 관제실로 향했어요. 이정우는 혼자 남아 사고 난 차량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말이죠. 만약 그 여성이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에게 경고를 해준 걸까요? 이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누가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두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최병규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CCTV에 모든 게 찍혀 있어요. 이정우는 즉시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누가 자신의 차량을 조작했을까요? 여기 보세요. 최병규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새벽 2시경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이정우의 차량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여성, 한 명은 남성이었죠. 좀 더 확대해봐.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화면이 확대되자 이정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성의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며느리 오세린이었어요. 이럴 수가. 이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세린이가 왜? 옆에 있던 남성도 점점 선명해졌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이정우가 본 적 없는 얼굴이었죠. 화면 속에서 세린과 그 남자는 아주 능숙하게 차량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여러 번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둘은 서로 포옹을 나누며 사라졌어요. 이정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토록 완벽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회장님, 괜찮으세요? 최병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병규야.
이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영상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둬. 그리고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최병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되찾았습니다.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쌓아온 경험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일단 죽은 척 해야겠어.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세린이가 뭘 노리는지 알아봐야 해. 죽은 척요? 최병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병원에 입원한 척하고 의식을 잃은 척할 거야. 이정우의 눈에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떠올랐어요. 그래야 세린이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최병규는 이정우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가며 보여준 리더십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병원으로 가시겠어요? 최병규가 물었습니다. 성모병원으로 하자. 이정우가 대답했습니다. 거기 원장이 내 대학 동기야. 비밀을 지켜줄 거야. 곧바로 계획이 실행되었어요. 이정우는 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담당 의사인 김 원장에게는 모든 사정을 설명했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네. 김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죽이려 하다니. 부탁해, 원장.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의식불명 상태라고 해줘. 알았어. 의료진들에게도 철저히 당부하겠어. 김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우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웠어요. 각종 의료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의식불명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또렷했죠. 첫 번째 방문자는 현우였어요. 아들이 울먹이며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현우의 목소리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셨다면서요? 이정우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현우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시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잠시 후 세린이 들어왔어요. 현우 오빠 많이 놀랐죠? 세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세린아, 아버지가 언제 깨어날까?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해요. 세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정우는 세린의 목소리를 귀에 깊게 들었어요. 슬픔이나 걱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었죠. 제가 의사 선생님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세린이 말했습니다. 현우 오빠는 잠시 커피라도 마시고 와요. 현우가 병실을 나간 후 세린은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이정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정우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세린이 뭘 하려는지 궁금했거든요. 세린은 이정우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맥박을 짚어봤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이정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린이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세린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었죠.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 다행히. 세린이 말했습니다. 의사가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하던데?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CCTV에서 봤던 그 남자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현우는 아무것도 몰라. 세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남편이라 다행이야. 이정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회장님만 없으면
선우그룹은 우리 거야. 세린의 목소리에는 욕망이 가득했어요. 현우는 내가 알아서 조종해. 멍청하잖아, 걔. 이정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여자였다니.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세린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현우가 다시 들어왔어요. 세린은 순식간에 다시 완벽한 며느리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오빠, 아버님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세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고 이정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세린이 노리는 것은 선우그룹이었습니다. 자신을 제거하고 현우를 조종해서 그룹을 차지하려는 거였죠. 이제 반격할 때가 되었어요. 하지만 신중해야 했습니다. 세린이 얼마나 위험한 여자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이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세린의 정체를 밝혀내고 선우그룹을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이정우는 중환자실에서 계속 의식불명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세린의 정체를 알았지만 그녀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병규야. 이정우가 최병규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난 후 병실에는 둘만 남아 있었거든요. 세린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봐.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과거 경력, 가족관계, 모든 걸 다 파헤쳐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병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결혼 전 경력부터 시작해.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최병규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어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세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대변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최병규가 서류 뭉치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세린 씨의 과거에 대해서 말이에요. 뭘 찾았어?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세린 씨는 과거에 다른 남자와 결혼한 적이 있어요. 최병규의 목소리에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도 재벌가 둘째 아들과 말입니다. 이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세린이 초혼이 아니었다니. 현우에게는 분명히 처녀라고 말했었는데요.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3년 전에 자살했습니다. 최병규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로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정우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브레이크 고장이라니.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았습니다. 혹시 그것도... 이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의심스럽죠. 최병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가 죽은 후 세린 씨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재산을? 이정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후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했어요. 최병규가 설명했습니다. 사업이 연달아 망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이정우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어요. 세린은 이미 한 번 이런 일을 벌인 적이 있는 거였습니다. 남자와 결혼해서 가문을 무너뜨리고 재산을 빼앗는 일을 말이죠. 더 조사해봐.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세린이와 함께 다니는 남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미 조사 중입니다. 최병규가 대답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이정우는 재빨리 눈을 감고 의식불명인 척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낯선 여성이었어요. 50대 후반의 허름한 옷차림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이정우는 그 여성을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여성이 최병규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선우그룹 회장님이 이곳에 계신가요? 누구시길래? 최병규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회장님께 경고를 드린 사람이에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차를 타지 말라고 했던 사람 말입니다. 이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경고를 해준 정체불명의 여성이었거든요. 그럼 당신이? 최병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에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늦었지만 다행히 회장님이 무사하시네요. 이정우는 눈을 살짝 떴어요.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성은 이정우가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죠. 회장님?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우는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최병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실장님, 잠시 밖에서 지켜봐 주세요. 이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병규가 병실을 나간 후 이정우는 여성과 단둘이 남았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경고를 해준 건가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제 이름은 윤미숙입니다.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미숙? 이정우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제 아들이 오세린 때문에 죽었어요. 윤미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정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윤미숙의 아들이 바로 세린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거였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아들을 죽였어요. 윤미숙이 말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파산시켜 놓고는 브레이크를 조작해서 죽였죠. 증거가 있나요?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윤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교묘하게 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으로 알 수 있어요. 이정우는 윤미숙의 말을 믿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일을 당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뉴스에서 회장님을 봤어요. 윤미숙이 설명했습니다. 세린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경고를 해준 건가요?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못 구한 제 아들처럼 회장님도 당하실까봐 걱정됐어요. 윤미숙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윤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회장님, 그 여자를 막아주세요. 윤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럴게요. 이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세린의 정체를 밝혀내겠어요. 윤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제 아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요? 함께해요.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윤미숙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드디어 아들의 원수를 갚을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무엇을 하면 될까요? 윤미숙이 물었습니다. 일단 세린이 모르게 만나야 해요.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린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이제 복수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세린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고 정의를 실현할 때가 온 거였죠. 하지만 세린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복수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윤미숙은 이정우에게 세린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이름은 박준호였어요. 윤미숙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착하고 순진한 아이였어요. 윤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린이를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죠.
이정우는 주에 깊게 들었어요. 현우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세린이가 완벽한 여자친구였어요. 윤미숙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세린이를 좋아했죠. 그런데 결혼 후에 달라졌나요?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네. 서서히 준호를 고립시키기 시작했어요. 윤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막고 가족과도 멀어지게 만들었죠. 이정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세린이 현우에게도 비슷한 방식을 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는 준호를 사업 실패로 몰아갔어요. 윤미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주고 나쁜 투자를 하게 만들었죠. 증거는 없었나요?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모든 게 우연처럼 보였어요. 윤미숙과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치밀하고 교묘했거든요. 이정우는 세린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단순한 금전적 목적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에 모든 걸 알아챘어요. 윤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린이의 정체를 깨달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세린이와 크게 싸웠어요. 윤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했죠. 이정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준호의 차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났어요. 윤미숙의 목소리가 절망에 가득했습니다. 절벽으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정말 끔찍하네요.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어요. 윤미숙이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세린이가 죽인 거라는 걸. 이정우는 확신했어요. 세린이 같은 방법으로 자신도 죽이려 했다는 것을. 그 후에 세린이는 어떻게 됐나요?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사라졌어요. 윤미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빚더미에 앉게 됐고요. 이정우는 세린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윤미숙 씨, 혹시 세린이와 함께 다니는 남자를 본 적 있나요?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네, 있어요. 윤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혁이라는 남자예요. 강민혁? 이정우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 남자도 세린이 못지않게 나쁜 놈이에요. 윤미숙이 말했습니다. 전문 사기꾼이거든요. 이정우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세린과 강민혁이 팀을 이뤄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둘이 언제부터 알고 지냈나요?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아마 준호와 결혼하기 전부터였을 거예요. 윤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죽기 몇 달 전에 우연히 봤거든요. 바로 그때 최병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세린 씨가 법무팀과 함께 오고 있어요. 최병규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가 서류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정우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세린이 자신이 의식불명인 상태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는 거였습니다. 윤미숙 씨는 어서 숨어요.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세린이가 당신을 보면 안 돼요. 윤미숙은 재빨리 화장실로 숨었어요. 이정우는 다시 침대에 누워 의식불명인 척했습니다. 잠시 후 세린이 법무팀 직원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어머, 아버님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이네요. 세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알고 있었어요. 세린의 진짜 속마음을 말이죠. 의사 선생님, 회장님이 언제쯤 의식을 회복하실까요? 법무팀 직원이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서류의 사인을 받을 수 없겠네요. 법무팀 직원이 아쉬워했습니다. 무슨 서류인데요? 세린이 물었습니다. 경영권 관련 서류입니다. 법무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이정우는 속으로 분노했어요. 세린이 벌써 경영권을 넘겨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혹시 대리인이 대신 사인을 할 수는 없나요? 세린이 교묘하게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본인의 의식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법무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세린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세린이 말했습니다. 법무팀 직원들이 나간 후 세린은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녀가 나야. 세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서류 사인은 못 받았어. 회장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어. 세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계획이 틀어지는 거 아냐? 전화 너머에서 강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걱정하지 마. 다른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세린이 물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를 끊어버리는 거야. 강민혁의 목소리에 냉혹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죽을 거야. 이정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 건 너무 위험해. 세린이 망설였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의식불명 환자가 갑자기 악화돼서 죽는 일은 흔하거든. 세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오늘 밤에 실행하자. 이정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오늘 밤에 정말로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세린이 전화를 끊고 병실을 나갔어요. 윤미숙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 다 들었어요. 윤미숙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말 악마 같은 여자예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요.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함정을 파야죠. 이정우의 눈에 차가운 빛이 떠올랐어요. 세린이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막이 오를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이정우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병규와 윤미숙 그리고 김 원장까지 모든 상황을 공유했어요. 오늘 밤 세린이 움직일 거야.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숨겨둔 카메라는 준비됐나요? 최병규가 물었습니다. 네, 병실 곳곳에 설치해뒀어요. 김 원장이 답했습니다. 모든 장면이 녹화될 거예요. 이정우는 침대에 누워 의식불명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감각은 깨어 있었죠. 오늘 밤이 세린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낼 마지막 기회였어요. 밤 11시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세린이 들어온 거였어요. 간병복을 입고 간호사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세린은 주변을 살펴본 후 생명유지장치 쪽으로 다가갔어요. 이제 끝이야, 회장님. 세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이정우는 눈을 번쩍 떴어요. 정말 그럴 생각이었구나. 세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아버님? 깨어나셨어요? 깨어났다고? 이정우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깨어 있었어. 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죠. 무슨 말씀이세요? 세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의식불명이셨잖아요. 연기였어.
이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한 연기였지. 세리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발뺌했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오세린. 이정우가 세린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아니, 박준호의 아내였던 오세린 말이야. 세린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과거가 들통난 거였습니다. 어떻게? 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준호를 죽인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죽이려 했지? 이정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조작해서 말이야. 세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들통났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실패했어. 이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준호의 어머니가 나를 구해줬거든. 그때 윤미숙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안녕, 세린아. 세린은 윤미숙을 보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윤미숙. 내 아들 원수를 갚으러 왔어. 윤미숙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세린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증거가 뭐가 있어요? 세린이 소리쳤습니다. 추측만으로 저를 범인으로 몰 수는 없어요. 증거? 이정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CCTV에 내가 내 차를 조작하는 장면이 다 찍혀 있어. 세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방금 전 내가 생명 유지 장치를 끊으려던 것도 다 녹화됐고, 이정우가 천장에 숨겨진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세린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세린이 악을 썼습니다. 조작? 이정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강민혁과의 통화 녹음도 조작인가? 핸드폰에서 세린과 강민혁의 대화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만 없으면 선우그룹은 우리 거야. 현우는 내가 알아서 조종해. 멍청하잖아, 걔. 세린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변명할 게 있어?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세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세린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다 끝내겠어. 세린이 칼을 들고 이정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하고 있던 경비원들이 즉시 나타나 세린을 제압했어요. 놓으라고. 세린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끝났다, 세린아.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내 모든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거야.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현우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현우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 있고 아내가 칼을 들고 있는 상황을 말이죠. 현우야. 이정우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게. 이정우는 현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CCTV 영상부터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현우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랑했던 아내가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니. 세린아, 이게 정말이야?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 맞아. 세린이 소리쳤습니다. 다 계획한 거야. 너희 가문을 무너뜨리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왜 그런 짓을? 현우가 울먹였습니다. 돈 때문이야. 세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사랑? 그런 건 없어. 처음부터 너희 재산이 목적이었어.
윤미숙이 세린에게 다가갔어요. 내 아들에게도 똑같이 했지? 그래. 박준호도 똑같이 속여서 죽였어. 세린이 자포자기 상태로 소리쳤습니다. 바보 같은 남자들. 너무 쉬웠어. 모든 사람들이 세린의 냉혹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정우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세린을 살인 미수와 사기 혐의로 신고합니다. 세린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모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아. 이정우가 현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힘들겠지만 이겨내자. 현우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윤미숙은 마침내 아들의 원수를 갚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이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의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강민혁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세린이 체포된 후 이정우는 즉시 강민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규야, 강민혁의 행방을 추적해봐. 이정우가 최병규에게 지시했습니다. 틀림없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이미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최병규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이정우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강민혁 같은 전문 사기꾼이라면 도망칠 준비를 미리 해뒀을 거거든요. 공항과 항구를 모두 봉쇄해.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출국하려다 잡힐 가능성이 높아.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세린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조실에서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냉소적인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후회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후회? 세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 후회할 게 뭐가 있어?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도요? 경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양육강식이야. 세린의 목소리에는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었어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런 세린의 모습을 보며 경찰들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전히 양심이 마비된 사이코패스였거든요. 강민혁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세린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걔는 걔 혼자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세린의 예상과 달리 강민혁은 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가짜 여권을 사용하려다가 들킨 거였어요. 강민혁을 잡았습니다. 최병규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체포됐어요. 이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건의 공범들을 모두 잡은 거였어요. 강민혁 역시 취조실로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세린과는 달리 바로 자백했어요. 다 세린이가 시킨 일이에요. 강민혁이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그럼 박준호 살인 사건도 세린 혼자 한 일인가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강민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도왔어요. 결국 강민혁도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박준호 살인부터 이정우 살인 미수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우리는 여러 번 이런 일을 해왔어요. 강민혁이 고백했습니다. 부유한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빼앗는 거였어요. 경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린과 강민혁이 연쇄 범죄를 저질러 왔던 거였거든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나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네, 몇 명 더 있어요. 강민혁이 대답했습니다. 모두 세린이 결혼 상대로 접근한 사람들이에요. 수사가 확대되면서
세린과 강민혁의 추가 범죄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박준호를 포함해서 총 4명의 남성이 그들의 희생양이 되었던 거였어요. 이정우는 뉴스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구나. 이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최병규가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죽으셨다면. 이정우는 윤미숙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경고가 없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며칠 후 이정우는 윤미숙을 만났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정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다행입니다. 윤미숙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보였어요. 이제 제 아들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드리겠어요. 윤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만 건강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한편 현우는 깊은 상처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아들아. 이정우가 현우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아버지, 제가 바보였어요. 현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린이의 정체를 전혀 몰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정우가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세린이는 전문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범죄자였거든. 현우는 여전히 자책하고 있었어요. 제가 더 똑똑했다면 아버지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현우야. 이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세린이가 나쁜 거지. 이정우는 아들을 위로하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사람을 판단하겠다고 말이죠. 법정에서 세린과 강민혁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살인, 살인 미수, 사기 등의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어요. 세린은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세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도 세린의 뻔뻔함에 놀랐어요.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군요. 강민혁은 세린과 달리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피고인 오세리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민혁은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법정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세린은 끝까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 없어. 세린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정우는 법정을 나서며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난 거였거든요. 회장님, 이제 정말 끝났네요. 최병규가 말했습니다. 그래, 끝났어. 이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이정우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세린과 강민혁은 감옥으로 향했고 이정우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 큰 교훈을 남겼어요.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후 이정우는 선우그룹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어요. 세린 사건을 통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회장님, 윤미숙 씨가 오셨습니다. 최병규가 알려주었습니다. 어서 모셔와.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윤미숙이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밝은 표정이 있었어요. 오랜 한을 풀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안녕히 계셨어요? 윤미숙이 인사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정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윤미숙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밤에도 잘 잘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정우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원수를 갚고 나니 마음의 짐이 덜어진 거겠죠. 윤미숙 씨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이정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윤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준호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주셔서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준호가 좋아했을 거예요. 윤미숙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요. 준호 씨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이정우가 위로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우가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윤미숙 이모님도 계시네요. 현우가 인사했습니다. 현우야, 많이 좋아졌구나. 이정우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현우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충격이 컸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현우는 세린 사건을 통해 많이 성장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예전보다 예리해졌고 경영자로서의 자질도 늘었어요. 아버지,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회사 일도 가족을 지키는 일도요. 이정우는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윤미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고향으로요?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네. 서울에는 너무 힘든 기억들이 많아서요. 윤미숙이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이정우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좋은 생각이세요.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윤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이정우는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선우그룹은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현우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현우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린 사건 이후 선우그룹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위기를 통해 더 강한 조직으로 거듭난 거였어요. 한편 감옥에 있는 세린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면회 온 변호사에게도 불만만 토로했어요. 이 모든 게 운이 나빴을 뿐이야. 세린이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완벽하게 할 거야. 변호사는 세린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직도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강민혁은 세린과 달리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강민혁이 교도관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나가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교도관은 강민혁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1년 후 이정우는 윤미숙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고향에서 작은 카페를 열어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다행이네. 이정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경영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었어요. 세린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경영자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투자건에 대해 상의드릴 게 있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얘기해봐. 이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부자는 함께 회의실로 향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정우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 세린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정우는 오늘도 회사 경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윤미숙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재단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세린과 같은 범죄자들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준호님,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이정우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니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세린의 악행은 응분의 대가를 받았고 피해자들은 위로를 받았어요. 이정우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현우에게도 같은 교훈을 전해주었어요. 아들아, 사람을 사귈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특히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 현우는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선우그룹의 위기는 끝났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린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적인 본성이 드러나면서 진실이 승리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윤미숙의 용기 있는 경고가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낯선 사람의 한마디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남기며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넌 평생 말다냐? 찰싹 회식장의 손바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9살 신입사원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죠. 방금 폭행을 당한 평범한 직원이 사실은 재계 1위 대기업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요. 이런 애들은 절대 못 올라간다. 오만한 상사의 말이 끝나고 며칠 후 그 회사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세연그룹의 인수 발표였어요. 그리고 그 발표회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되죠. 과연 그 오만한 상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참고 견뎠던 진짜 후계자의 반격은 얼마나 통쾌할까요? 이야기는 모든 일이 시작되기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중견 전자부품 회사 테크엔진의 12층 사무실에서 박지연이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29살의 지연은 매일 오전 8시 반에 출근해서 깔끔하게 다린 회색 정장을 입고 사무실 한편 구석진 책상에 앉았어요. 지연아, 이 서류들 오늘 안으로 다 정리해놔. 오태식 과장이 지연의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퍽 소리나게 던져놨습니다. A4 용지가 수백 장은 되어 보였어요. 네, 과장님. 몇 시까지 완료해드리면 될까요? 지연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퇴근 전까지지. 그리고 복사도 부수별로 다 해놔야 하고 바인딩까지 깔끔하게 해. 오 과장은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커피잔을 들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지연은 묵묵히 서류를 펼쳐보며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김성우 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걱정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지연 씨, 일이 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도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성우 대리님.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아서 이런 기초적인 일부터 천천히 익혀가려고요. 지연의 차분하고 겸손한 대답에 성우 대리는 더욱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회사의 분위기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상하 관계가 매우 엄격하고 수직적이었어요. 과장급 이상의 말은 절대적이었고
평사원들은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경 다른 신입사원들이 회의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희진 사원, 이번 신제품 기획 브레인스토밍에 참석하세요. 네, 과장님. 이수민 사원도 같이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저 묵묵히 서류 정리 작업을 계속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한 장 한 장 꼼꼼히 검토하고 분류하는 모습이 성실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부서별로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떠들썩하게 이동했습니다. 지연은 혼자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냈어요. 간단한 계란말이와 시금치 나물, 그리고 밥이 전부였습니다. 저기 지연이 또 혼자 점심 먹고 있네. 걔는 원래 저래. 별로 사교적이지 않아서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잖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조용해. 멀리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에도 지연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조용히 젓가락질을 하며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파랗게 보였어요. 지연 씨, 혼자 드시네요? 저희 테이블에 오셔서 같이 드시면 안 될까요? 김성우 대리가 다가와서 친근하게 말을 걸었지만 지연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고마워요, 성우 대리님. 혼자 먹는 게 더 편하고 좋아해서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성우 대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권하지는 않았어요. 오후 업무 시간에도 지연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복사기 앞에 서서 수백 장의 서류를 부수별로 나누어 복사하고 링바인더로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전화가 걸려오면 정중하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안내했습니다. 네, 테크 엔진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그 부분은 담당 부서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다른 신입사원들이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하고 새로운 업무를 배우는 동안 지연은 여전히 서류 정리, 복사, 전화 응대 같은 보조 업무만 담당했어요. 오후 3시쯤 지연이 용기를 내어 오 과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혹시 저도 이번 마케팅 프로젝트에 참여해 볼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오 과장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는 아직 기본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 이런 단순한 일부터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생각해 볼게.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체념이나 좌절이 아닌 오히려 더욱 깊고 차분한 결의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후 5시 반이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방을 챙기고 컴퓨터를 종료하는 소리가 사무실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연 씨, 오늘도 야근하시는 거예요? 성우 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오늘 받은 서류들을 다 정리하고 가야 해서요. 성우 대리님은 먼저 들어가세요.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계시면 몸이 상할 텐데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성우 대리의 진심 어린 걱정에 지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대리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후 7시가 넘어서자 사무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지연의 책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확인한 지연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어요. 화면에는 몇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지만 그중 하나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구나. 지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들을 수 없었어요. 지연에게는 아직 누구도 모르는 커다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곧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수요일 오후 회사 중앙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사항이 붙었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던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회식 공지네. 이번 분기 실적 축하 회식이라고 되어 있네. 와, 최 대표님이 직접 주최하신다고 하네요.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사무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오 과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너희들. 내일 저녁 회식 절대 빠지는 사람 없게 해. 특히 신입사원들은 필수 참석이야. 알겠지? 네, 과장님.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지연도 마지못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식 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해 봤어? 강남역 근처 한정식집이라고 하던데요. 아, 거기 비싸기로 유명한 곳 아냐? 맞아요. 최 대표님이 정말 좋은 곳으로 잡으셨네요. 직원들은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지연은 별로 내키지 않는 듯 했습니다. 평소 술자리를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회사 회식은 더욱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다음날 저녁 7시 강남역 근처의 고급 한정식집 경복궁에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전통 한옥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멋진 건물이었어요.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와, 여기 정말 고급스럽네요. 최 대표님 센스 좋으시다. 이런 곳에서 회식하다니 우리 회사도 이제 제법 커졌나 봐요. 직원들은 감탄하며 입장했어요. 넓은 단체 룸에는 이미 자리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디귿자 형태로 배치된 좌식 테이블에서 최준혁 대표와 부장급 간부들은 상석 중앙에 자리했고 과장급은 그 옆자리에 대리급과 평사원들은 구석진 자리에 앉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모두들 자리에 앉으세요. 최 대표의 안내에 따라 직원들이 각자 자리를 잡았어요. 지연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 상차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복, 갈비찜, 각종 나물과 전, 그리고 맑은 탕까지 정말 푸짐했습니다. 자, 우리 테크엔진이 이번 분기에 목표 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마음껏 드시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최 대표의 건배사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건배. 모든 직원들이 잔을 들었지만 지연만은 물잔을 들고 있었어요. 술이 한순간 돌기 시작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갈비찜에 맥주,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어요. 오 과장은 어느새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야, 박지연. 너만 왜 안 마셔?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좀 맞춰줘야지. 지연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서 물로 대신하고 있어요. 뭐? 회식 자리에 나와서 물만 마신다고? 그럼 대체 뭐하러 나온 거야? 순간 주변이 어색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성우 대리가 조심스럽게 중재하려 했어요. 과장님, 지연 씨는 원래 술을 전혀 안 드세요.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 김 대리. 내가 뭔데 끼어들어? 신입사원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앞으로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져서 다른 테이블에서도 이쪽을 힐끗힐끗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소주잔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마시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자리에서는 분위기 파악을 좀 해야 한다고. 하지만 오 과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술이 더 들어가자 계속해서 지연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야, 너 같은 애가 과연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냐?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고. 지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지만 끝까지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변 동료들도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과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지연 씨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오 과장은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힘들어?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나중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술에 완전히 취한 오 과장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회식장의 분위기는 더욱 어색하고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최 대표도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저 어색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정말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 과장의 술 기운은 더해갔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말투도 점점 거칠고 공격적으로 변해갔어요. 야, 박지연. 너 정말 답답한 애구나. 도대체 회사 생활이 뭔지 알기나 하냐? 지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 과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체 뭔데 이 회사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 능력도 없고 눈치도 없고 성의도 없고. 과장님, 제발 그만하시죠. 김성우 대리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렸지만 오 과장은 오히려 더 흥분했어요. 야, 김 대리.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내가 지금 후배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 거야. 오 과장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긴장한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너 같은 애들이 진짜 문제야. 성의도 없고 의욕도 없고 회사에 대한 애정도 없고. 지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었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 과장은 더욱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 내가 말하는데 대답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예의라는 게 있잖아. 그 순간 회식장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종업원들도 서빙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장님, 정말 그만하시죠. 이러시면 안 돼요. 다른 직원이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 말했지만 오 과장은 완전히 듣지 않는 상태였어요.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애들은 절대로 위로 올라갈 수 없어. 평생 이 자리에서 맴돌 거야. 오 과장이 지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회식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 같은 애는 말이야, 평생 말단이야. 평생?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식장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됐어요.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 과장은 지연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욱 화가 났어요. 아,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뭔데 이렇게 건방져? 예의도 없고. 그러면서 오 과장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지연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찰싹! 손바닥이 뺨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회식장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과장님, 김성우 대리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다른 직원들도 모두 충격을 받아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나, 말도 안 돼.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들이 터져 나왔어요. 뭐야, 다들 왜 그러는 거야? 잘못한 사람 혼내주는 게 이상한 일이냐? 오 과장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연의 왼쪽 뺨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지연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어요. 최 대표가 완전히 당황해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자자, 오늘은 즐거운 자리니까 이만 분위기를 바꿔서 다들 맛있는 음식 드시죠.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최악으로 치달아 있었어요. 아무도 젓가락을 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왼쪽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지만 표정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침착해 보였어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또렷하고 차분했습니다. 야, 어디가? 내가 가라고 했냐? 끝까지 있어야지. 오 과장이 고함을 질렀지만 지연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회식장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지연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 회식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시발점이었습니다. 지연이 회식장을 떠난 후 남은 사람들 사이에는 극도로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김성우 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오 과장에게 말했어요. 과장님, 아까는 정말 너무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가 심해? 잘못한 놈 야단치는 게 심한 일이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그런 거야. 오 과장은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래도 손까지 드시면 안 되죠. 야, 요즘 신입사원들은 정말 버릇이 없다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누구도 감히 오 과장에게 정면으로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우리까지 찍히면 어떻게 해? 맞아.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겠어. 하지만 너무 심했잖아. 손까지 들다니. 직원들끼리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지만 모두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최 대표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자, 우리 이제 기분 전환해서 즐겁게 마시죠. 오늘은 좋은 날인데 너무 분위기가. 하지만 아무도 마음 편히 술잔을 들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전 일어난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결국 회식은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끝났습니다. 모두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한편 집으로 돌아간 지연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왼쪽 뺨에는 여전히 붉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자국을 바라보며 깊고 긴 숨을 들이마셨어요. 화장대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김성우 대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지연 씨, 정말 괜찮아요? 오늘 일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차분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습니다. 성우 대리님. 걱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셨죠? 내일 뵙겠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하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와 정확히 같은 시간에 출근했어요. 뺨에 붉은 자국은 파운데이션으로 정성스럽게 가렸지만 자세히 보면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 씨, 어제는 김성우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려 하자 지연이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성우 대리님. 어제 일은 정말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지연의 담담한 대답에 성우 대리는 놀랐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분하고 의연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 과장은 심한 숙취에 시달리며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출근했어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어젯밤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야. 어제 너무 마셨나? 과장님 괜찮으세요? 야, 지연아. 아메리카노 좀 진하게 타다 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여전히 반말이었어요. 마치 어제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타왔어요.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런 애들은 절대 못 올라간다니까. 그냥 평생 이런 일이나 하고 살겠지. 오 과장이 다른 직원에게 중얼거렸어요. 지연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점심시간에 김성우 대리가 다시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정말 괜찮아요? 어제 일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을 텐데. 아니에요, 성우 대리님. 오히려 정말 좋은 공부가 됐어요. 좋은 공부요? 성우 대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지연의 눈빛에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어요. 성우 대리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라면 괜찮아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때가 있는 법이에요. 지연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오후부터 회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뭔가 큰 변화가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월요일 아침, 회사 전체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게시판에 붙은 하나의 공지사항 때문이었어요. 긴급공지, 세연그룹 인수 확정.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공지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진짜야? 세연그룹이 우리 회사를 인수한다고? 세연그룹이면 제게 일이 아냐? 대박이다. 이제 우리도 대기업 직원이 되는 거네. 월급도 많이 오를까? 사무실 곳곳에서 흥분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어요. 세연그룹은 국내 최대 기업으로 모든 직장인들이 한 번쯤 꿈꿔보는 회사였거든요. 오 과장도 잠시 숙취를 잊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야, 드디어 내 인생에도 기회가 온 거구나. 세연그룹이라면 정말 엄청난 회사잖아. 과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 출세하시겠어요. 부하 직원들이 아부 섞인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그럼 내가 이번 기회에 세연그룹 임원들과 제대로 인맥을 쌓아야겠어.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 오 과장은 벌써부터 자신의 출세 계획을 세우느라 들떠 있었어요. 과장님은 능력도 뛰어나시니까 분명히 좋은 자리로 가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나 같은 사람을 세연그룹에서 그냥 놔둘 리가 없어. 최 대표도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번 주 금요일에 세연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공식 인수 발표회가 열립니다. 네, 대표님. 박만호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신다고 하니 모든 직원들이 참석해야 해요.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박만호 회장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직원들은 더욱 흥분했어요. 와, 박만호 회장님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재계의 전설이시잖아요. 하지만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도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수되면 구조조정이 있는 거 아냐? 대기업으로 바뀌면 경쟁이 더 심해질 텐데. 우리 같은 평직원들은 어떻게 될까? 혹시 잘릴 수도 있는 거 아냐? 쉿, 조용히 해. 괜히 부정적인 소리 했다가 미리 찍히면 어떻게 해? 걱정 섞인 작은 목소리들이 사무실 구석구석에서 들려왔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연만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흥분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차분해 보였습니다. 김성우 대리가 걱정스럽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지연 씨, 걱정 안 돼요? 인수되면 정말 많은 게 바뀔 텐데. 혹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성우 대리님. 어떻게 되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연의 담담한 대답에 성우 대리는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흥분하거나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연만은 완전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좀 긴장되지 않아요? 이런 큰 변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대돼요. 기대요? 지연의 눈에는 미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에 대한 기대인지는 성우 대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 과장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야, 너희들도 이번 기회에 정신 바짝 차려. 세영그룹 회장님께서 직접 오신다니까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네, 과장님. 특히 박만호 회장님께 인사드릴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해. 첫인상이 중요하거든. 오 과장은 벌써부터 어떻게 인사드릴지, 어떤 말을 해야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과장님, 혹시 회장님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을 거야. 나는 꼭 개별적으로 인사드릴 거거든.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하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오직 자신의 출세만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기대감과 긴장감 그리고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분위기로 들썩였어요.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몰랐어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박지현과 세연그룹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를 말이에요. 지연은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금요일이 되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지연은 그 메시지를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너무 작고 빠른 미소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시작되는구나. 지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금요일 인수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세연그룹 본사 대강당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뤘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테크엔진의 모든 임직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다. 세연그룹 본사가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 저기 보세요. KBS, MBC 기자들도 다 와 있어요. 진짜 큰 뉴스구나. 이렇게 많은 언론사가. 테크엔진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생에 한 번 보기 힘든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대강당 내부는 최첨단 설비로 꾸며져 있었어요. 거대한 LED 스크린과 고급스러운 조명, 그리고 완벽한 음향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오 과장은 새로 맞춘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여러 번 고쳐맸어요. 오늘이 자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야. 박만호 회장님께 제대로 인사드려서 좋은 인상을 남겨야지. 과장님 정말 멋지세요.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오실 거예요. 부하 직원들의 아첨에 오 과장은 더욱 우쭐해했어요. 최 대표도 극도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에 든 연설 원고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자리에서 실수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야. 오후 2시 정각, 드디어 무대 위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은발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위험 있는 모습의 박만호 회장이었습니다. 장내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회장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연그룹 회장 박만호입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마이크 없이도 충분히 들릴 정도로 힘있고 웅장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기업 인수 발표회가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를 여는 매우 특별한 시작의 자리입니다. 박 회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제가 테크엔진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매우 특별하고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인 이유라는 말에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이 테크엔진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집 막내딸이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순간 강당 안이 크게 술렁거렸어요. 회장의 딸이 테크엔진에서 일한다는 소식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 과장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딸, 박만호 회장님의 딸이 우리 회사에 있다고? 도대체 누구지? 설마 우리 중에 회장님 딸이 있다는 건가? 누구일까? 혹시 저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직원들이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박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을 여러분께 직접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대 옆쪽을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이제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무대 옆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사람이 조용히 걸어 나왔어요. 저건 설마 말이 안 돼. 바로 박지연이었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우리 회사 지연이 말이야? 이게 무슨... 테크엔진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봤어요. 특히 오 과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지연은 평소에 조용하고 수줍은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당당하고 우아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서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무대 중앙의 마이크 앞에 선 지연이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에 작고 조심스러운 톤이 아닌 자신감과 품격이 넘치는 당당한 울림이 담겨 있었어요. 박 회장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현장 경험을 직접 쌓고 싶어 해서 신분을 숨기고 테크엔진에 입사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들었어요. 강당의 정적은 계속됐어요.
아무도 이런 엄청난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 과장은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개월간의 모든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 말다니야. 자신이 지연에게 했던 그 잔인한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뺨을 때린 일까지. 오 과장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어요. 김성우 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 정말 어떻게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정신을 차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지연이 무대에서 강당을 천천히 내려다봤어요. 그 시선이 오 과장과 마주쳤을 때 오 과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박 회장이 다시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딸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훌륭한 기업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연도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테크엔진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현장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미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현장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강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박 회장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따뜻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날카로우면서도 차가운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딸이 그동안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아, 그동안 회사 생활은 어땠니? 혹시 어려운 일은 없었니? 박 회장의 질문에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맞다. 공식 석상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데 정말로 묻고 싶구나. 혹시 어려운 일은 없었니?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 과장이 앉아있는 쪽을 바라봤어요. 오 과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온몸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연의 대답이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박 회장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떤 일이었니? 회식 자리에서 심각한 인격 모독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순간 강당 안이 다시 한번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기자들이 급하게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오 과장이 급하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아닙니다. 완전히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 딸인 줄 전혀 몰랐다고요. 하지만 박 회장은 오 과장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시선은 오직 지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우 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일어섰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심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계속 술을 강요했어요. 그리고 평생 말단이라며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뺨까지 때렸어요.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그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 회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지연이 조용히 오 과장을 가리켰어요. 오태식 과장님이십니다. 오 과장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 따님인 줄 꿈에도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제 딸이 누구든 상관없이 직원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 과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박 회장이 최 대표를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최 대표님, 이런 일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최 대표도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 아닙니다. 저도 정확한 상황은 잘 파악하지 못했다고요?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대표가 모른다고 하십니까? 박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런 일을 방치하고 심지어 묵인한 관리자들과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박 회장이 수행원에게 손짓을 했어요. 즉시 비상인사위원회를 소집하세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모든 관리자들은 즉시 해임 조치합니다. 오 과장이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실수였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맹세드릴게요. 하지만 박 회장은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서 오 과장을 부축해 강당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한테는 가족이 있어요. 오 과장의 절절한 외침이 강당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행동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거든요. 최 대표도 결국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오 과장의 행동을 알면서도 제대로 제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임이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올바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지를 절실히 느꼈어요. 지연이 다시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 회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우리 딸이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테크 엔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강당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에서 우러나온 박수였어요. 권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테크 엔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었어요. 지연은 더 이상 구석진 자리의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지연 상무님, 이번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계획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정중하고 자연스럽게 존댓말로 지연에게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겸손하고 친근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네, 함께 천천히 검토해봐요. 좋은 아이디어나 개선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김성우 대리가 감격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상무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그렇게 침착하게 견디셨는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고생이 아니었어요. 성우 대리님. 덕분에 정말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지연의 진심 어린 말에 성우 대리는 더욱 감동했어요. 새로운 경영진이 완전히 구성됐습니다. 능력과 인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인사 시스템과 투명한 경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오직 실력과 노력으로만 평가받게 됩니다. 모든 직원에게 동등하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지연의 첫 번째 공식 경영 방침 발표에 직원들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활기가 가득했어요. 한편 오 과장은 회사에서 쫓겨난 뒤 완전히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어디선가 초라하고 비참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짐작했어요. 평생 말다니야. 그가 지연에게 했던 그 오만하고 잔인한 말은 이제 그 자신에게 돌아간 셈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착각과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 됐어요. 점심시간, 지연은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구석에 앉지 않았어요. 상무님, 앞으로도 저희와 계속 함께 일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정말 좋은 회사, 모든 사람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가요. 직원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웃음과 활기가 넘쳤어요. 예전의 억압적이고 경직된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후에 박 회장이 회사를 방문했어요. 딸이 경영하는 새로운 회사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연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아빠가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빠. 아니, 회장님. 박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 내가 현장 경험을 쌓고 싶다고 했을 때는 걱정도 많이 했지만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을 한 것 같다. 네,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지연의 말에는 깊은 성찰과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회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일하지 않았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의견을 나눴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제 정말 일하는 맛이 나네요. 맞아요. 이런 게 진짜 회사 생활이죠. 상무님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의 만족도는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조직의 출발점이죠. 지연의 철학의 주변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권력을 남용하고 약자를 괴롭혔던 오만한 상사는 사라졌고 진정한 리더십과 인격을 갖춘 경영자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선량함이 보상받는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 평생 말단이라는 모욕적이고 잔인한 말은 이제 권력의 오만함을 경계하는 역사적 상징이 됐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영원한 교훈과 함께 말이에요.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회사, 능력과 노력, 그리고 인품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직장이 된 거예요. 그로부터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테크엔진은 세연그룹의 핵심 자회사로 자리 잡으며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상무님,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나 증가했습니다. 재무팀장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예요. 정말 고맙죠. 새로운 조직 문화가 정착되면서 직원들의 창의성과 열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였어요. 그날 오후 지연은 우연히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태식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어요. 오 과장님. 오태식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얼굴은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어요. 지연 씨. 아니 상무님. 그냥 지연 씨라고 불러주세요. 지연이 자연스럽게 앞자리에 앉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했어요. 과장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지연의 따뜻한 말에 오태식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권력에 취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죠. 오태식은 해임된 후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소문이 이미 업계에 퍼져 있었거든요. 지연 씨, 아니 상무님. 제가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과장님, 지연이 조용히 말을 잘랐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죠. 지연은 명함 하나를 꺼내 건넸어요. 여기 제 지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좋은 인재를 찾고 있거든요. 오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함을 바라봤어요. 왜 저한테 이런 기회를? 모든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할 권리가 있어요. 다만 이번엔 정말 달라지셔야 해요. 오태식은 명함을 꼭 쥐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엔 꼭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김성우 대리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그날 일을 이야기했어요. 상무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다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성우 대리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진짜 승리는 상대방까지 변화시키는 거죠. 그의 말, 테크엔진은 업계 최고의 기업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지연이 무대에 올라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들과 나누는 영광입니다. 박수가 우레처럼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지연의 말에 청중들이 깊이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어요. 누군가에게 평생 말단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사실은 자신이 평생 그 수준에 머물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이 지연을 만났어요. 지연아, 오태식 씨 일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아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 회장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됐구나.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큼은 절대 잃지 않을 거예요. 한편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오태식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후배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실수에도 격려해주는 상사가 됐습니다. 과장님, 요즘 정말 다르세요. 응, 나도 한때는 바보였거든.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깨달았어. 사람을 대하는 진짜 방법을 말이야. 오태식은 가끔 테크엔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지연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테크엔진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도 진출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지연은 여전히 첫 마음을 잃지 않고 모든 직원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테크엔진은 일하고 싶은 회사 1위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평생 말다니아라는 말은 이제 기업 교육 자료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의 대표 사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말을 했던 사람조차 변화시킨 지연의 이야기는 진정한 리더십의 모범 사례로 회자됐습니다.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지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진정한 용서와 포용의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가 아름답게 마무리됐어요. 증오는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결말이었습니다.